네, 안녕하세요. CSR 임팩트의 김지인입니다. 네, 2021 서울사회공헌 네트워크 세 번째 포럼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집집마다 반찬통 없는 집 없으시죠? 대한민국에서 이 브랜드의 용기를 사용하지 않는 가족은 아마 없을 것 같은데요. 플라스틱 용기를 개발해서 일상에 편리함을 주었던 기업이 이제는 플라스틱 자원순환, 친환경 실천을 선도하는 사회공헌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업 사례는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기업인 락앤락의 플라스틱 자원순환 및 다회용기 캠페인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락앤락 사회공헌 담당자인 김세령 과장님의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립니다. 네, 그럼 발표 자료 먼저 좀 띄우고, 네. 발표 자료도 잘 보이시죠? 네. 네. 오늘은 이제 너무 잘 설명을 또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한 번 더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락앤락에서 CSR 업무를 맡고 있는 김세령이라고 합니다. 저희 오늘은 제가 어떤 자료와 어떤 이야기들을 하면 오늘 좀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고민을 했었을 때 자원순환이다, 뭐 플라스틱 업사이클링이다, 뭐 환경정책이다 이러한 것들은 저보다 더 많이 잘하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2년 가까이 락앤락에서 자원순환 프로젝트를 이끌면서 어떤 실무자 입장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고 챌린지가 있었고 어떻게 또 이것들을 극복할 수 있었는지 이런 실무자 관점에서의 스토리를 좀 말씀을 드리고 그 가운데서 저희가 접점이라든지 협업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함께 좀 모색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 30-40분 정도 발표를 하고요. 좀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거는 어떻게 하셨어요? 라고 하는 것들을 좀 자유롭게 Q&A 시간으로 마련해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먼저 들어가기에 앞서서 락앤락 소개를 먼저 좀 드릴게요. 집집마다 반찬도 정말 있으시죠. 락앤락이 한 40년 된 기업인데 처음에는 밀폐용기로 시작을 많이 성장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저희가 생활용품을 이제 만들고 생활 문화를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밀폐용기로 많이 알려져 있긴 하지만 락앤락이 더 많은 한 7,000여 가지의 품목을 가지고 있거든요. 쿠게어라든지 후라이팬 쿠게어, 지금 최근에 텀블러 많이 쓰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저희 물병이라든지 텀블러 제품도 많이 나가고 있어요. 이처럼 저희가 B2C 기업으로서 소비재 기업이다 보니까 소비자와의 접점이 굉장히 잘 맞닥뜨려져 있는 그런 특성이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비자들의 일상을 이롭게 하는 생활용품을 만들고 생활의 변화를 이끌고 그 생활의 변화들이 모여서 어느 순간 보니까 문화화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업의 특성을 살려서 과연 우리는 CSR 관점에서 어떤 것들을 하면 좋을까? 에 출발을 했었는데 그 요점이 이제 친환경 생활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활동들의 전반적인 그런 형태를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좀 쉽게 친환경 활동을 실천하고 실천을 하는 것들이 모여서 문화화될 수 있게 어떻게 우리가 이런 친환경 문화를 만들 수 있을까? 기업 입장에서 함께 만들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저희가 만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크게 아래 보시면 세 가지 관점에서 저희는 CSR 프로젝트와 활동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리유즈 관점에서는 생활용품을 재사용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건 좀 오래됐어요. 저희가 스크래치 제품이라든지 반품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아름다운 가게에 정기적으로 보내서 이것들이 다시 어떤 생명을 가질 수 있게끔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사실 하나는 밀폐용기를 쓰다 보면은 뚜껑의 고무가 이제 실리콘이 찢어지거나 아니면 뚜껑의 날개가 부서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용기 같은 경우에는 쓸만한데 이거 꼭 버려야 되나? 라고 많이 생각들 하실 텐데 저희는 우리 한 제품으로 깨끗하게 오래오래 쓰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무상으로 뚜껑이나 이런 것들을 교체를 해주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밀폐용기가 오래 잘 쓰일 수 있도록 버려지지 않고 잘 쓰일 수 있다는 관점에서 재사용 문화를 소비자들과 만들어 가고 있고요. 두 번째는 리사이클 플라스틱이에요. 리사이클 플라스틱 오늘 아마 참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더 관심을 가질 소재인데 생산 과정과 그리고 소비 과정 이후에 자원순환 플라스틱을 활용한 자원순환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개발팀에서는 에코 상품을 개발한다던가 아니면 저희 팀에서는 소비자들과 자원순환 문화를 어떻게 체험하고 참여시킬 수 있을지 그러니까 자원순환 문화를 만들어가는 두 번째
카테고리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희는 리듀스 일회용품이라고 해서 저희가 만드는 물품들이 다회용품이다 보니까 한 번 쓰고 버려지는 플라스틱보다는 오래 지속적으로 재사용하고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 다회용 용기를 좀 같이 장려해서 쓰자라는 차원에서 크게 저희가 다회용품 사용 문화를 소비자들과 함께 만들어 가고 있고요. 보다 자세한 내용을 좀 뒤에서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크게 두 가지 자원순환 활동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가 제품 생산 과정에서 플라스틱 찌꺼기들이 나와요. 찌꺼기, 짜투리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왼쪽에 보시면 지금 이렇게 뭉쳐져 있는 것들은 소위 저희가 말하는 플라스틱 떡이라고 합니다. 떡처럼 뭉쳐 있다고 해서 떡이라고 하고 오른쪽에는 분쇄되어 있는 것들은 분쇄품이라고 하는데 이것들은 생산 과정 속에서 저희가 사용하지 않았지만 나오는 것들 분량이라든지 형태가 좀 틀어진다든지 근데 이건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순수한 제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시 사용해도 되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들을 어떻게 좀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출발점에서 2017년도에 이제 고래 코에다가 막 빨대가 꽂혀져 있고 이러한 사진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저희 영업팀과 개발팀에서 고민이 시작한 거예요. 이것들을 어떻게 좀 활용할 수 있을까 해서 저희 베트남 공장에서 에코 이러한 짜투리 플라스틱을 모아서 에코락이라는 식품 용기를 만들었는데 지금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생긴 짜투리인데 보이실까요? 이렇게 생긴 건데 이게 색깔이 다 달라요. 이렇게 색깔이 지금 약간 제가 쇼호스트 느낌이긴 한데요. 이렇게 뚜껑과 바디가 색깔이 다르죠. 예, 이 이유가 짜투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팀이랑 영업팀이 개발을 하고 나서 야 이거 우리 상품성 없겠다. 색깔이 이렇게 달라서 어떡하냐라고 많은 고민에 봉착을 했을 때 그때 영업사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아니야 우리가 특별하게 태어난 만큼 유니크한 컬러를 가지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출시되고 나서 의외로 2018년도 중반에 영국 테스코를 시작으로 깔렸는데 굉장히 소비자들한테 호응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POP 물도 이렇게 유니크한 컬러와 특색 있는 제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저희가 커뮤니케이션을 했고 오른쪽에 보면은 짜투리를 옆에 보일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소비자들도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나타난 거구나 라고 하면서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이게 플라스틱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반응이 좋아서 뚜껑은 플라스틱이고 바디는 유리로 이렇게 진화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저희 내부에서 느끼는 거는 소비자들이 정말 이런 에코 상품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제 구매력도 점차 상승을 하고 있구나. 정말 미닝아웃 트렌드가 현실화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른쪽에 보이는 이 갈색 이지 클립 수납함은 한국에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거는 해외를 먼저 겨냥해서 했고 해외가 좀 더 시장이 빠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저희가 먼저 출시를 했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안성에 저희가 짜투리 플라스틱이 있었습니다. 근데 국내 소비자들의 특성은 식품 용기가 투명하게 보이는 걸 선호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식품 용기 대신에 안료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짜투리가 색깔이 다들 편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내 소비자 특성을 반영을 해서 이번에는 이제 수납함으로 만든 거예요. 옷이나 장난감에 넣을 수 있는 수납함을 했고 그래서 이런 재생 원료이기 때문에 혹시 품질이 떨어지는 게 아니야? 품질 테스트로 해봤는데 전혀 문제가 없더라고요. 게다가 또 좋았던 사실은 소비자들한테 좀 칭찬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안성에 짜투리 플라스틱을 사용하다 보니까 원가가 절감이 됐어요. 그리고 좀 더 소비자들에게 이 메시지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사몰에만 이 제품을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통의 마진을 줄여서 50% 기존 수납함에서 한 50% 전략한 금액에 이제 판매를 하다 보니까 소비자들은 미닝아웃도 실현하고 단가도 싸고 제품도 괜찮고 그래서 굉장히 좀 호응을 많이 받았던 제품이어서 추가적으로 어떻게 저희가 또 새롭게 출시할 수 있을지 내부적으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저희가 제품 생산 과정에 있어서 나오는 플라스틱들을 어떻게 자원 순환을 하냐라는 포인트였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오른쪽 파트에 보시는 이제 소비 단계에서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단계에서 어떻게 플라스틱을 자원 순환을 하냐 이 부분인데 저희가 2019년도에 해양 쓰레기 문제가 좀 대두가 되면서 우리가 같이 한번 해결을 해보자라는 취지에서는 이제 해양 쓰레기와 밀폐용기를 같이 수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의 특성상 소재가 단일 소재여야 되기 때문에 해양 쓰레기에서는 페트를 저희가 추출해가지고 가방을 만들었고요. 페트롤 중심으로 가방을 만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밀폐용기는 흔히들 말하는 폴리프로필렌이라고 PP 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의자 쪽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업사이클링을 진행을 했는데 정말 이거를 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정말 모르고 무식한 사람이 용감하게 먼저 뛰어든다고 저희가 그때는 자원순환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막연하게 좋은 일이니까 한번 해야지라는 마음에서 시작을 했는데 단계별로 챌린지할 게 굉장히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행착오 저희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 이러한 것들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좀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러브 포 플래닛 캠페인을 중점으로 저희가 밀폐용기를 수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락앤락이 러브 포 플래닛 캠페인 같은 경우에 2019년부터 이제 진행을 했지만 사실상 2009년부터 플라스틱을 만드는 그런 플라스틱으로 이제 밀폐용기를 만드는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제가 재활용 중요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좀 시작을 했었어요. 바꾸세요 캠페인을 했었는데 이 당시에는 이제 오래된 밀폐용기를 잘 씻어서 가지고 오면은 저희가 그 물질적으로 이렇게 물질을 기부를 하는 형태였어요. 뭔가 업사이클링을 하지 않고. 그래서 그때 소비자들에게 저희가 메시지를 전달했던 건 뭐냐면 재활용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분리배출해야 됩니다. 소재는 달라야 됩니다. 깨끗하게 세척된 상태여야 됩니다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저희가 전달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자원순환과 업사이클링이 정말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2019년부터 업사이클링 과정을 좀 추가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캠페인 프로세스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오래된 그런 밀폐용기, 사용감이 다 밀폐용기를 저희 매장에 가지고 오는 거예요. 매장에 가지고 오면은 대신 저희가 쿠폰을 드려서 참여를 독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재생 원료화 과정에서 이제 밀폐용기를 깨끗하게 씻고 분리하고 세척하고 재생 펠릿으로 만들어서 이제 소비자에게 얻었던 그 밀폐용기를 다시 소비자의 품으로 환원하는 개념에서 상품을 만들어서 소비자들이 어떤 자원순환 문화에 참여해서 체감할 수 있도록 그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저희 상품으로 만들어서 소비자들에게 전달을 하거나 혹은 공공시설물, 그러니까 누구 특권층을 특히 특권층에 대해서 받는 게 아니라 누구나 모두가 할 수 있도록 시설물을 만들어서 이제 기부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저기 밑에 보면은 제가 로고가 많은데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처음에 런칭을 할 때 많은 이제 협력 단체와 기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테라사이클에서는 R&D 쪽으로 저희에게 도움 많이 주셨고 해양환경공단에서는 해양 쓰레기를 어떻게 좀 수거를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아름다운 가게에서는 접점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제주올레에서는 장소 제공이라는 부분 같이 협력을 해서 저희가 진행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코백을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에코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1000개 정도 만들었는데 에코백의 특성상 페트가 주요한 업사이클링 가능한 그런 소재입니다. 그래서 해양 폐플라스틱과 밀폐용기 중에서 이제 페트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분쇄와 세척, 비중 분리, 무게감에 따라서 뜨냐 안 뜨냐를 구별했고 페트와 트라이탄을 선별을 한 다음에 제가 배합, 컴파운딩의 과정을 거쳤는데 깨끗이 씻어가지고 잘게 쪼갰다고 보시면 되고요. 첫 번째 줄은 배합이랑 컴파운딩은 분쇄품이랑 착색유랑 넣어서 일종의 밀가루 떡반죽 있죠. 밀가루 떡처럼 이렇게 섞는 거예요. 섞으면 여기 압출기에서 지금 잘 그림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가래떡처럼 이렇게 줄이 나옵니다. 이게 재생 원료를 압출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압출을 해서 근데 굉장히 뜨거운 열에 녹여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밑에 물에 있는 물이 지금 옆에 보이는데 쿨링 단계로 넘어가면은 물속에서 이제 수조 안에서 압출된 이러한 원료들이 좀 서서히 식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 긴 가래떡처럼 같은 것들을 잘게 자르는 과정을 거쳐서 펠릿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지상에는 펠릿이 검정인데 저희가 실제로 지금 안 보이시죠? 실제로 이렇게 에코백을 만들 때는 이러한 것들로 지금 이렇게 펠렛이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실로 만들었고, 실을 가지고 원단화를 하고, 원단화를 가지고 업사이클링을 잘하는 이런 큐클리프라는 업체와 함께 콜라보를 맺어서 디자인을 선택을 하고 가방을 제작을 하고, 그리고 이게 소비자들에게 가는 제품이다 보니까 저희가 안전성 테스트도 놓칠 수가 없어서 코티티라는 섬유 전문 기관을 통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에코백 1000개를 만드는데 한 170kg이 사용이 됐고요. 이거는 뭐 그런 커피 일회용 컵으로 환산을 하자면 한 12,000개 정도의 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런 에코백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안전성 테스트 인증을 받는 게 필수는 아닙니다. 아니지만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는 제품이다 보니까 제가 혹여나 하는 마음에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이 진행 과정에서 국내 기준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차용한 거는 글로벌 가이드 기준에서 저희 에코백에 적합한 12가지 항목을 저희가 선택을 했고, 그것을 그 기준으로 이제 코티티라는 이제 국가공인 섬유 제품 인증 기관에 의뢰를 해서 한 달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 다 미검출이 되었습니다. 뭐 크롬이라든지 카드뮴이라든지 이런 유해 물질을 저희가 분석을 해서 이제 없다라는 것 판결을 받은 다음에 저희가 제작을 했고요. 그래서 탄생된 제품이 한 6개월 과정에 그 꽃 끝에 나온 제품이 이 친구 컴백이라는 제품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름을 컴백으로 지었어요. 그 이유가 소비자에게 받은 이 밀폐 용기나 해양 플라스틱이 다시 컴백했다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컴백이라는 가방 이름 명칭을 붙였고요. 근데 이렇게 나오는 데 있어서 저희가 뭐 재활용이라든지 이런 과정도 있었지만 가장 어려웠던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챌린지 1이라고 적어놨는데, 재생 원단의 MOQ가 국내에서 진행을 하려면 저희처럼 소량으로 한 100kg 정도 아니면 1000개 정도 제작하는데 다른 MOQ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MOQ가 굉장히 최소 수량이 높아요. 그래서 거의 뭐 톤 단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좋은 의미에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너무나 초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국내에서 진짜 안 되겠다 해서 저희가 차선책으로 찾은 거는 중국에 있는 업체를 찾았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소량으로도 이런 재생 원료를 저희가 전달하면은 원사와 원단으로 뽑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중국 공장의 힘을 빌려서 하긴 했지만, 한편으로 이 가방을 만들면서 생각을 했던 거는 우리 기업이 혼자서 이렇게 에코백을 만드는 게 아니라 혹시 이런 마음을 가진 다양한 업체들이 있으면 같이 수거를 해서 같이 만들면 수량도 더 많아질 텐데 이러한 문제점을 한 번 더 해결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기는 했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이게 일반적인 가방과는 다르게 재활용 공정이다 보니까 단가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선의의 뜻에서 시작을 했지만 저희 뭐 가격 경쟁력도 낮고 그래서 판매하기에는 정말 허들이 있겠다, 혹은 소비자들의 인식을 정말 바꾸는 작업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실제로 저희 영업사원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 프로젝트를 시작을 할 때 저 뭐 하는구나 약간 이런 반응이었는데, 가방이 실제로 딱 나오고 나니까 너무 예쁘다, 정말 의미가 있다, 이러한 것들을 영업에 한번 적용을 해보고 싶다라는 의견이 많았어요. 하지만 굉장히 단가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좀 시기가 좀 맞지 않겠다 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대신에 이 프로젝트 취지에 맞게 자원순환의 메시지를 포커스하는 측면에서 이러한 실천 활동을 동참해 주신 분들에게 이 가방을 전달하는 프로모션용으로 저희가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방의 특징을 한번 좀 공유를 드리면요. 저희가 외부에 텀블러 가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회용 컵 대신에 뭐 물병이라든지 텀블러라든지 다회용 컵을 썼으면 하는 바람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이 가방과 함께 친환경 생활을 실천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텀블러 주머니를 넣었고요. 자원순환 가정을 이렇게 넣기도 하고, 그리고 중요했던 포인트 중에 하나가 저희가 포장을 정말 없애고 싶은 거예요. 취지가 자원순환인데 너무나 많은 포장을 좀 가미하기 어려워서 저희 큐클리프라는 업체가 좋은 아이디어를 줬습니다. 이렇게 띠를 가지고, 여기 있는 띠를 가지고 돌돌돌 말면 이렇게 포장이 될 것 같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포장재도 쓰지 않게 어떤 에코백의 취지도 살리면서 이렇게 좀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팩트를 지금 저희가 만들었고요. 근데
올해는 올해 5월 말에 아마 입고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따끈따끈하게 어제부터 이제 해피비데 런칭을 했는데요. 이 가방 같은 경우에는 아마 국내에서 최초로 밀폐용기 PP를 가지고 업사이클링한 가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색깔도 어떻게 보면 재생 원단을 뭐 염색을 하거나 컬러풀하게 할 수는 있겠으나 캠페인 취지상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본연의 느낌을 살리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어떤 재생 원단의 특징을 살리면서 이렇게 라이트 그레이 컬러로 했고 이것은 아마 질감이나 이런 것들을 약간 그런 우리 쌀포대 느낌의 그런 가방의 원단의 느낌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환경이나 기점으로 해서 이제 소비자들이나 이런 분들 아마 6월 첫째 주 정도에 아마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첫 번째 상반기에는 에코 가방을 만들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공공시설물을 만드는 게 거의 저희의 미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해양 플라스틱도 수거를 했는데 소비자들이 바다에서 돌아온 이 플라스틱이 다시 바다로 돌아가서 소비자들에게 플라스틱을 제대로 잘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취지에서 저희가 어떻게 공공벤치를 제작할 수 있을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정말 좀 막막하긴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어떤 디자인으로 어떻게 만들지? 그래서 처음에는 벤치 업체를 막 전화를 했어요. 벤치 제작 업체들. 근데 다들 손사래를 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1차적으로 플라스틱 재생을 가지고 의자를 만들어 본 게 없다. 우리 기계에 넣었을 때 기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리고 뭐 어떤 조형물을 만드는 업체에 전화를 했더니 플라스틱이 아니라 유리 섬유를 섞어서 쓰기 때문에 이쪽에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다. 조금 막막하기는 했었어요. 그러던 찰나에 이제 이러한 디자인을 가지고 재능 기부를 해주시는 크리에이티브 그룹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좋다. 우리 제주도에 이게 한라산 느낌의 이러한 디자인을 저희에게 재능 기부를 해주신 거죠. 그래서 너무 좋다. 이걸 어떻게 만들지? 하고 이제 저희가 방법을 찾아가기 시작을 했는데 문제는 너무나 예쁘고 좋은 디자인인데 이걸 구현해줄 제작 업체를 찾는 데가 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지 하다가 자료를 찾다가 이런 기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덜란드에 위치한 어떤 더 뉴로라는 이런 업체인데 사람들이 가져다 주는 이제 피나 페트나 이런 것들을 모아서 3D 프린팅으로 활용을 해서 의자를 만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각양각색의 디자인을 구현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다만 크기는 좀 제약이 있어요. 그래서 3D 프린팅이라고 하면은 여기에 지금 기계에 있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한 줄 한 줄 이렇게 각각에 보면 줄이 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금형으로 이렇게 쿡 찍어서 내는 게 아니라 한 줄 한 줄 한 줄 이렇게 돌려가지고 의자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술을 저희가 차용을 해서 국내에서 3D 프린팅을 한번 시도를 해보자 재생 그 원료로 해서 저희가 3D 프린팅 기법을 이제 할 수 있는 업체를 찾기를 시작을 했고요.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이렇게 해외에 많은 예쁜 의자를 만들었는데 저희가 업체를 찾다 보니까 이 오른쪽에 되게 예쁜 화분에 있는 이 의자들 있죠. 이 의자를 만든 업체가 3D 프린팅 업체가 한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찾아서 뵈야겠다 싶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3D 프린팅에 대한 자문을 처음부터 받으면서 이제 3D 프린팅으로 구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희가 디자인이 달라졌어요. 그 이유는 3D 프린팅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재생 원료화 해가지고 가느다란 필라멘트로 만들어서 적층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이즈도 크다 보니까 3D 프린팅으로 정말 거대하게 만들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이렇게 시연을 받은 거는 4m 거리의 그런 큰 사이즈 대형 벤치였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이거는 3D 프린팅을 할 수 없겠다라는 이제 이가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디자인을 바꿔서 가능할 수 있도록 한 거고요. 이 공공시설물을 벤치로 만드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챌린지가 크게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디자인을 할 것이냐. 이 디자인을 우리가 과연 실현 가능하게 할 것이냐. 결국엔 저희는 디자인을 수없이도 많이 바꿨거든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게 업사이클링이 되어야 하니까. 근데 디자인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도 재생 원료는 한계를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디자인에 대한 챌린지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의자 본연의 기능을 살려서 편안해야 된다. 우리 재생 원료를 만들어 좀 편안해야 된다. 그리고 의자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앉아서 무너지거나
하는 그런 안정성이 또 굉장히 중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저희는 디자인과 제작의 그 부분을 고려했고요. 저희가 또 그리고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태양이 굉장히 햇살이 뜨겁고요. 그리고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분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여나 이런 바람에 의해서 이 미세먼지가 부서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는 이 미세 플라스틱에 강할 수 있는 그런 특수 코팅을 좀 위에 입혔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이제 제주도에 있는 제주 올레와 제주도에 있는 간세 팩토리라는 업체와 같이 했는데 이러한 점들을 캐치할 수 있었던 거는 이분들이 제주도에 근거해서 계속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주의 특성을 굉장히 잘 알았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만든 제품을 어느 곳에 저희가 설치를 할 것이냐. 그러니까 장소 선정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의자를 설치를 하는 데 있어서 의자를 설치하기 위해서 뭔가 의자 설치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지면의 평탄화 작업이라던가 혹은 그리고 의자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나무를 해치면 또 안 될 것. 그래서 자연의 외관을 해치지 않고 의자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찾는 것도 저희 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런 과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저희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이런 협력 업체들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제주 올레에서 제주 올레길에 의자를 설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고요. 장소 선정에 도움을 주셨고요. 제주 올레를 만나다 보니까 간세 팩토리라는 업체에서는 우리가 예전부터 제주도에서 나오는 플라스틱을 가지고 많은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함께 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또 이렇게 도움이 손길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차츰 저희가 이런 밸류 체인을 풀면서 이렇게 의자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 원형 의자에서 일자 벤치로 가면서 많은 디자인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뭐 제주 바다의 그런 느낌을 파도의 느낌을 살리면서 현무암의 그런 것들을 했는데 이거를 저희가 업사이클링을 진행을 하면서 플라스틱을 자원순환을 하면서 느낀 거는 우리가 디자인과 제작의 피저빌리티를 정말 잘 체크해야겠구나. 그래서 이 각각의 전문 역량을 가지신 분들이 함께 참여를 해서 가능한 디자인과 가능한 장소와 가능한 제작 공법을 발견을 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구나라고 이제 느꼈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또 메시지에 대해서 이제 잘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왜 영화 같은 데 보면 메시지 보틀에 바다의 메시지 보틀에 뭔가 편지를 예전에 띄우는 거에서 착안을 해서 바다가 주는 메시지 차원에서 의자에다가 이렇게 음각으로 메시지 보틀을 새겼어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기획을 할 때는 메시지 보틀 되게 의미 있다. 시민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겠구나 싶었는데 이게 실제로 설치를 해두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바람이나 모래가 너무나 잘 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오염도가 높아졌고요. 그리고 재생 플라스틱을 저희가 한 3개월간 설치를 해두다 보니까 PP라는 특성상 열에 굉장히 수축이 되었다가 팽창이 되었다가 수축이 되었다가 팽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의자를 설치를 하고 나서 의자에 약간 금이 가는 현상을 좀 저희가 발견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의자를 하나 만드는데 정말 수많은 그런 시행착오가 나타나구나라고 느끼면서 저희가 작년에는 이 의자를 만들었지만 저희가 올해 만드는 의자에는 저희가 새로운 또 방법을 도입을 하고자 합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이제 저희가 숨구멍이라고 하죠, 소위들. 그래서 열을 잘 뿜어낼 수 있게끔 의자에다가 저희가 숨구멍을 뚫어서 하는 방안도 이제 다시 또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D 프린팅이라는 기법을 벤치를 만드는 데 도입을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 간세 팩토리라는 업체와 저희가 이거를 여러 가지 실험을 하면서 이제 며칠 전에 통화를 했는데 이거를 한번 설치를 하고 나서 대학생들이나 다른 기관에서 많이 문의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걸 했냐. 그래서 그럼 많은 고생을 했는데 이 방법이 유효한 것 같냐라고 여쭤봤을 때 이런 재생 플라스틱을 하는 방향에 어떤 시행착오만 겪거나 어떤 모듈이라든지 이런 것만 나오면 재생 플라스틱을 3D 프린팅으로 해가지고 뭔가를 만드는 거에는 유효하다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은 굉장히 계속 많이들 연구를 하면서 발전을 시켜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과정을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재생 펠렛, 아까 전에 잘렸던 펠렛이 두 번째 그림에 보이는 이 음박 그런
실린더 안에다가 재생 펠렛을 부으면요. 가느다란 실이 나옵니다. 이 가느다란 실이 쭉쭉쭉 나와서 여기에 나와서 이렇게 감기는 거예요. 이렇게 필라멘트, 이게 필라멘트라고 해서 감기는 거고요. 그래서 이 필라멘트로 만든 거를 다시 노즐에 이렇게 3D 프린팅 기기에 넣어서 하나씩 하나씩 적층을 하면서 쌓아가는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가느다란 실이 녹으면서 하나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로 의자가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3D 프린팅 기기의 한계상 굉장히 큰 거는 만들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도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고안해낸 방법이 이렇게 분리를 해서 만들어서 조립을 해보자 라는 방식으로 이렇게 조립을 하는 방식으로 했고요. 그리고 안에 철골을 넣었던 이유는 안전성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행여나 어떤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안전성에 대해서 저희가 철골을 넣어가지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3명 정도가 만들 수 있는 것들로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9월 하반기에는 작년 하반기에는 이렇게 제주 올레 그 4코스에 가면 쉼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설치를 해서 저희가 지금도 운영을 하고 햇볕이나 이런 조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도 계속 테스트를 해보고 있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저희가 간세 팩토리라는 업체를 우연히 만났는데 저희가 의자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이 시설을 유지, 관리, 보수할 수 있느냐였는데 다행히 이 제주 간세 팩토리는 이 올레길을 지키는 올레지기 중에 한 분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올레길을 담당하시는 분이 매일 가가지고 의자가 잘 있는지도 보고 시민들에게 불편함은 없는지 보고 이렇게 많은 소통을 하면서 좀 더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보면은 한 8개 저희가 처음엔 되게 소수로 시작을 했어요. 8개 매장에서 한 6개월 동안 저희가 밀폐 용기를 수거를 했고 그랬을 때 이제 밀폐 용기 한 500kg 해양 플라스틱을 해서 저희 에코백과 만들었고 여기 보시면은 분쇄 목록에 보시면 PP와 PP 같은 경우는 이제 밀폐 용기 PP와 페트 그리고 트라이탄의 소재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라겐나 밀폐 용기는 우유빛깔 반투명이 PP고요. 트라이탄 같은 경우에 유리처럼 굉장히 투명한 소재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트라이탄 그리고 실리콘 고무 실리콘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저희가 이러한 것들은 폐기하지 않고 모아뒀다가 어느 정도 일정 양이 쌓이면 다시 자원순환을 한번 챌린지 해보는 것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저희 자원순환을 하는 데 있어서 한 5가지 단계가 나눠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원순환 프로젝트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러한 단계에서 이러한 것들을 좀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마지막 페이지로 넣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업사이클링이나 자원순환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폐기물과 소재를 재활용할 것인가 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소재를 가지고 어떠한 제품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예를 들면 PP를 가지고 저희가 에코백을 만들긴 했지만 2019년도에는 PP를 가지고 원사로 뽑는 게 굉장히 불가능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소재를 가지고 어떻게 자원순환을 할 것인가 그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을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어떻게 이것들을 거점에서 확보할 것인가. 아마 참여 거점 확보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매장이 있어서 저희는 수거를 했지만 B2B 기업이라든지 다른 기업에서는 어떻게 수거를 확보하지? 이 확보한 거를 어떻게 물류비를 태워서 재활용 센터에 보내지? 이런 단계별이 다 비용이다 보니까 이 거점 확보라든지 물류비라든지 이러한 것들에서 협력할 수 있는 분들을 모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원료화 공정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척과 분쇄, 원료, 펠렛, 기본적인 펠렛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아마 이런 것들이 저희가 펠렛으로 지금 만든 겁니다. 펠렛으로 만든 거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아까 전에 3D 프린팅에 노즐로 들어갔던 거 이런 것들이 계속 쌓여가지고 이제 적층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저희가 이제 원료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같이 협력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토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밀폐 용기도 같은 PP라도 어느 회사에서 나온 게 다른데 물성에 대한 트래킹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가소제와 어떤 촉매제를 넣었을 때 좀 더 견고한 물성을 가진 재생 펠렛이 될지는 계속 시험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재생 원료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애로사항이 있기는 했었습니다. 그리고 3단계에서는
실질적으로 만들어진 펠렛을 가지고 원단을 만들거나 가방을 만들거나 의자를 만드는 상품화 단계입니다. 3단계. 근데 이 3단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제품을 금형을 가지고 있느냐. 왜냐하면 금형을 넣어야 저희가 재생 원료를 넣어서 뭔가 찍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형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이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를 선택하고 발굴하고 손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4단계에서 안전성 테스트, 그리고 소비 유통 단계, 어떻게 시민들에게 소비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단계로 아마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처음에 1년차 했더니 일단은 밀폐용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뭔가 업사이클링을 한 게 사람들은 좀 신선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전달을 하는 게 플라스틱이 정말 지금은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뽑히고 있지만 한 번 쓰고 버리는 플라스틱이 아니라 제대로 잘 우리가 자원순환이 될 수 있도록 잘 쓰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소비자들도 노력하고 기업도 노력하고 우리 지자체도 노력하고 모두 함께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의외로 저희 쪽에 협업 요청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에 그 진행 과정에서는 사실 다들 좀 이렇게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이시다가 이제 저희가 런칭을 하고 나니까 함께 이러한 것들을 하시고 계셨군요. 같이 해봅시다. 석유화학, 물류, 패션 이런 쪽에서 캠페인 요청이 많이 왔고요. 그리고 저희 홍보팀에서 많이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홍보팀에서 기사거리가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자분들도 취재가 요청이 오고 그래서 이러한 활동들이 우리 정말 시민들이나 사회가 요구하는 활동들이구나. 앞으로 좀 더 열심히 잘 해야겠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굉장히 고무적이었던 거는 소비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소비자들이 저희가 보통 인스타에 올리면 이 정도까지 댓글이 안 달리는데 한 160개 댓글이 달렸어요. 근데 그 댓글 중에 한 70%가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동네 없어요. 지방에 없어요. 수거처 좀 확대해 주세요. 라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거처를 어떻게 우리가 좀 접점을 넓혀갈 수 있을까 해서 저희가 작년에 이런 피드백이 너무 많아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름다운 가게와 우선은 지금 서울시에는 30여 개 정도 아름다운 가게에서 이 캠페인을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주에서는 4군데에서 진행을 하는데 제주 올레가 운영하는 여행자 센터를 중심으로 이 캠페인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 수거함에 발통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방문하기 좀 편리한 쪽에 저희가 찾아가는 로보 플래닛 수거함이라고 해서 이제 앞으로 마르쉐 장터라든지 이런 친환경 마트라든지 이런 쪽에 저희가 한번 찾아가는 쪽으로 또 이제 점차 수거처를 늘려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정말 지식인의 저희 가방이 뜬 거예요. 그래서 저희 담당자들은 뭐야 너무 좋다, 너무 기쁘다, 보람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한 그 20대 친구가 이 에코백 어디서 사냐고 구매하고 싶다고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이 에코백을 구매할 수는 없었으나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어디 사고 싶다라는 얘기가 많아서 저희 MZ세대들 2030 젊은 층들 좀 구매할 수 있게끔 저희가 올해는 온라인 채널에도 좀 프로모션용으로 뿌리려고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 매장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 주 고객들이 아주머니 분들이 많으세요. 한 40대, 50대 주부층이 많은데 젊은 층도 이렇게 관심을 보여주고 있구나라는 고무적인 반응을 바탕으로 올해는 좀 더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자원순환에 대해서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그러니까 정말 다들 아마 자원순환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실 거예요. 밸류체인이 굉장히 복잡하고 단계별이 많고 그리고 정보 접근에 있어서 한계가 존재한다. 예를 들면 플라스틱을 수거해가지고 세척하는 이 재활용 센터에 전화하는 것도 저희가 한번 컨택을 해봤는데 그렇게 작은 건 안 받아요. 너무 수량이 적어요. 전화도 연결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것들을 풀 수 있을까라는 아마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런 정보 접근에 있어서도 폐쇄적인 정보 한계가 있어서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재활용 선별업체 그리고 실제로 업사이클링을 진행할 수 있는 제작업체, 제작 능력을 가진 업체, 그리고 수거할 수 있는 거점 이런 각각의 전문 역량을 가지신 분들이 유기적으로 협업을 해야 정말 자원순환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고 연결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크게 저희가 챌린지를 받았던 거는 3가지로 마지막으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MOQ의 한계. 그러니까 저희가 국내에서 하고 싶었으나 국내에서 하지 못했던 이유는 최소 수량 MOQ가 낮아서입니다.
이런 MOQ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까? 저희 기업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모이면 이거는 해결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혹은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해서 재료를 같이 수급을 하면은 좀 더 나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재생원료 퀄리티에 대한 이슈입니다. 보통 이런 재생원료가 계속 부서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신재 같은 경우에는 재생 퀄리티가 좋은데 저희가 다양한 플라스틱이 섞이다 보니까 필라멘트 같은 거를 열어도 끊어지고 부서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제품 원료를 뽑는 데 있어서 거의 한 2, 3개월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플라스틱의 물성을 트래킹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제일 좋고요. 뭐 플랫폼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제일 좋고 혹은 단일 브랜드를 쓰고하면 어떨까? 혹은 이러한 재생원료에 대해서 조언을 줄 수 있는 원료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필요하겠다가 있었고요. 세 번째로는 양질의 재활용 재료를 수급을 하고 오프라인 참여 저점을 마련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직까지 저희가 해결하지 못한 딜레마가 하나 있습니다. 캠페인을 확산하고 이 자원순환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면 정말 좋잖아요. 근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은 한계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게 되면은 재활용, 세척하고 이 비용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많이 모이면 또 물류비가 올라가요. 이거를 저희 혼자 다 부담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에서는 범위가 벗어나고 어떻게 이런 것들을 협력 업체들과 나눠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프로젝트를 이제 한 1년간 하면서 생각했던 거는 공공 플랫폼이 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은 어떤 중고 거래 마켓처럼 재활용 거래 마켓인 거예요. 플랫폼인 거예요. 그래서 락앤락에서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재활용 업체에서 이런 걸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서로가 매칭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하나 있으면 저희가 플랫폼 안에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업체와 같이 손을 잡을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옵션들이 많이 만들어지면은 이런 사회 내에서의 이런 협업 플랫폼이 된다면 좀 더 활발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은데요. 짧게 5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두 번째로는 자원순환은 파트는 이제 끝났고요. 두 번째는 리듀스 일회용품입니다. 저희가 MZ세대들, 2030 세대들한테 저희가 일회용품 대신에 다회용기를 많이 장려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락앤락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그린메이트 같은 경우에는 올해 16기인데 1년에 2기수를 모집을 해요. 그래서 한 10년간 정도 지금 10년 가까이 이어져 오는 친환경 서포터즈인데 지금 정말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5대 1 정도의 경쟁률을 자랑하거든요. 근데 이 대학생들이 점차적으로 친환경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게 저희가 체감할 만큼 경쟁률이 높아져 가고 있고 SNS 상에서도 바이럴이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 자취하는 친구들 많잖아요. 그래서 햇밥, 그런 일회용 배달을 시켜 먹지 말고 혹은 이제 즉석밥 대신에 이렇게 요리를 해가지고 다회용기에 배달 음식을 픽업해 오는 것들이라든지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제가 장려를 하고 물품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불편하지만 일회용품 대신에 다회용을 먼저 쓰자, 지구를 위해서 쓰자. 그리고 두 번째는 캠퍼스 내에서 굿바이 일회용컵 챌린지를 많이 하는데 저희 캠퍼스 안에서 커피 많이 들고 다니잖아요. 대신에 텀블러를 쓰자, 물병을 쓰자라고 하는 건데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 행사가 다 이제 못하게 돼서 캠퍼스 활동을 못합니다. 근데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일회용컵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과 함께 아이디어를 낸 거는 우리가 하나하나가 비대면으로 인증하는 것들을 하자 해서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일회용컵이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이게 절호의 찬스다. 소비자들에게 좀 더 일회용컵 대신에 다회용컵을 알릴 수 있는 기회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친구들과 굿바이 일회용컵 챌린지, 텀블러를 쓰는 그런 캠페인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런 캠페인 외에도 일회용품 대신에 다회용기를 쓰는 다회용컵을 쓰는 것들을 저희가 틈틈이 하고 있는데 락앤락이 매장이 있어요. 플레이스 LL이라는 매장이 있는데 이 매장에는 카페 LL이 있습니다. 이 카페 LL에서는 텀블러에 커피를 담아줍니다. 6,500원이에요. 그래서 사실 남는 건 없지만 저희 쪽에 남는 건 없지만 이제 이런
텀블러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서 저희가 6,500원에 커피를 주는 것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텀블러를 대신 라겐나 텀블러뿐만 아니라 어떤 텀블러를 들고 오면은 커피는 1,500원에 이렇게 제공을 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실천을 좀 유도할 수 있는 베네핏을 전달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투고 텀블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심에 찾아가는 카페였고요. 그리고 이제 보틀 팩토리랑 유어 보틀리크를 한 2, 3년간 이제 지금 이어져 오고 있는데, 연희동 일대에서 제로 웨이스트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그런 기업들이나 가게들과 함께해서 어떤 저희가 용기를 주고 용기 내 캠페인처럼 저희가 그런 것들을 좀 장려하는 것들을 이제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겐락 같은 경우에는 다회용품은 일회용품 대신에 다회용기를 장려하는 캠페인에 좀 열려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런 캠페인을 고민 중이시라면 저희 쪽에 문을 좀 두드려 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마지막으로 어떻게 마무리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어떤 분이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밸류 체인을 정말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각각의 저희가 떨어져 있는 10개의 점들이지만 이러한 문제를 위해서 서로가 링크가 되면은 45개의 가능성이 생길 것 같고, 이게 더 많이 생기면은 자원순환에 대한 문제를 더 많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떨어진 점들, 우리의 역량들을 모아서 좀 더 자원순환 문화를 함께 좀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강의하시는 동안 질문이 한 2건 정도 있었는데요. 제가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행복날의 원창희 매니저님이 주신 질문인데요. 해양 쓰레기에서 팩트를 추출해서 리사이클하는 건 비용이 많이 필요한데 락앤락에서 지속적으로 진행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혹시 개선되는 부분들이 있으신지가 좀 궁금하신다고 하시네요. 그쵸. 맞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서 저희가 그때는 해양 쓰레기 문제를 함께 하자라는 취지에서 시작을 한 거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저희 쪽의 밀폐용기 PP를 중심으로 한 업사이클링의 방법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왜냐하면 팩트는 해양 쓰레기 팩트도 저희가 수급을 해야 되는데, 소비자들이 가지고 오는 것들은 저희가 수급하지 않고 저희 매장에서 이렇게 수용을 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올해의 계획은 팩트보다는 PP를 중점으로 한 것들을 좀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PP를 활용해서 저희가 에코백으로 만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런 것들. 네, 또 하나 있는데요. 그 재생 플라스틱을 수거한 후에 펠렛을 만들거나 에코백을 만들기 위해 폐플라스틱으로 가공하는 곳은 락앤락 공장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맞아요. 네, 다른 플라스틱 업체들하고 협업하신 것인지.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저희 재생 펠렛을 만드는 건 재활용 선별업체 거쳐서 이런 외주 업체들과 같이 했고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간세 팩토리라는 아까 제주에서 3D 프린팅을 했던 그곳에서 재생 펠렛을 또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네. 저희 내부에서는 할 수가 없어서 저희도 이런 재활용 선별업체, 펠렛업체, 제작업체 많은 이런 같이 협업하는 모델이 필요하긴 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혹시 추가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그 대화방에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차후에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또 궁금하신 사항들을 또 잘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락앤락 김세령 과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